나스닥이 9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이 아주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면서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어떤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일각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재료들이 혼재되어 있는 미국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이후에 환매가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변동성을 보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매집을 위해서 공매도를 이용한 어떤 주가 하락을 만들었었다라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 매수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반도체 집중 매수, 이 부분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증권사들의 또 폭탄을 맞았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는 그런 증권사도 나타났고요. 개인들이 또 이번 주가 상승에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주가 변동성에 의한 손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요인들이 좀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자, 만기일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해외 증시 상황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큰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을 것 같아요. 상승 출발했다가 장 중반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음봉이 나타났고요. 다우지수는 다 회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2, 나스닥은 플러스 0.08입니다. 올랐다고 보기도 좀 민망한 수치죠. 하지만 나스닥은 9일째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우지수는 7거래일 상승해서 좀 이제 중단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올라서요. 8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S&P 500이 제일 많이 올랐죠. 0.1%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은 0.08인데 S&P 500은 0.1이었다. 시장만 놓고 보면은 그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기대감 또는 주가가 더 많이 올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주저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기업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실적 부진한 기업들이 낙폭을 좀 많이 보였고, 특히 이제 그 루시드 전기차 기업이죠. 이 기업도 이제 8% 이상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국채에 대한 내용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을 중심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장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경기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 쪽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집합시키기에는 조금은 좀 광범위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에 요건 이제 제외하고요. 평균에 일단은 부합하면서 뭐가요? 입찰 수요가 지금 이제 미국 국채 발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7, 8, 9.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요게 이제 평균 수준에 부합을 했다. 그래서 큰 어떤 부분들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그렇다면은 금리 하락으로 좀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대신에 국채가 많이 풀리게 되면 가격 인하의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자, 근데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6베이시스 포인트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0.06이죠. 이게 떨어져 가지고요. 4.5%를 기록을 했고요. 30년물 금리는 이거 제법 많이 밀렸네요. 0.11이니까 이 11 베이시스 포인트. 그래서 4.62. 얘네들 안정권에 들어왔네요. 그리고 2년물 금리는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4.94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장기채로 많이 몰려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들 실적.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납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길어봤자 다음 주 안에 다 끝나겠죠? 네,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 이 후반부 실적들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81%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82%가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다. 자, 이거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81%의 기업 중에서 82%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니까 뭐 좋은 거죠. 그래서 5년 평균은 77% 정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실적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 왔었는데 이번 3분기는 아주 특별하게 더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이 실적 증가하는 추세는 좋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모습이긴 한데 한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4분기 이익 전망치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따지보면 좀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익 전망치를 낮추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가 되었을 때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어요. 즉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을 뭐 100만 원이다 이렇게 잡아놨는데 상황을 보니까 100만 원 안 될 것 같고 한 50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가이던스를 낮춰요. 예상치가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장 그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실망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표치가 50만 원 낮춰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얘가 한 70만 원 정도 실적을 발표했어. 그러면 첫 번째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수정된 두 번째 예상치보다는 높은 수치가 나죠. 그러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서 주가가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증권사가 자주 써먹는 방법이긴 한데 이런 형태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4분기 이익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실제로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요. 또 4분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조금 증가하는 기업들은 이제 소비 기업들이죠. 왜냐면은 이제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이제 엄청난 쇼핑 시즌, 이런 것들이 이제 연말 시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이 이만큼 될 건데 이만큼 안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진 않지만 현재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변동성을 좀 보일 수는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다른 쪽에 주목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4분기 소비에 대한 어떤 패턴들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죠? 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준의 방향 전환을 가격에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옛날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죠. 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실망감 때문에 떨어지고 막 계속 그런 거 있었다. 그래서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꼭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네, 근데 이 금리 인하는 꼭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연준의 어떤 비두기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어떤 시장의 시그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망하고, 가지고 있다 실망하고 계속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또 이런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최소 6개월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은 올 하반기부터 금리가 이제 동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한 3월, 4월 정도까지는 금리 동결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동결되는 시점 이후에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내년 빨라야지 내년 상반기 후반 한 5월, 6월 그 정도 될 거고요. 늦게 가면은 내년 한 9월 정도나 돼야 되겠죠. 그래도
11월, 12월 정도, 내년도 연말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다 생각했었던 것에 비하면 조금은 그래도 빨라진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연준이 금리를 동결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이클을 좀 더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12월에 금리가 동결되면 그냥 뭐 금리 인상 끝났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CPI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하시면서 대응들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는 악재는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국채 금리의 방향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연말 상승 랠리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11월에 소비 시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제 변동성을 제법 많이 보였을 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유지가 되느냐 저점에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변동성을 만들어내서 오늘은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안심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2400포인트를 지지점으로 하는 지지선 형성에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오전보다는 오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3조 원 정도 매도를 했대요. 근데 이번 달 들어서면서 1.7조 원을 순매수했다. 자, 지난달에 3조 팔았고 이번 달에 1.7조 샀는데 이번 달 지금 아직 상반기 상단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이 초 시점에서 3분의 1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지난달에 절반 이상을 사들였다. 매도한 거 절반 이상 사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걸 샀냐면 이제 반도체 쪽에 집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반도체. 야, 이 정도면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뭔가 대단한 어떤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6천억 정도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4,300억. 둘이 합쳐서 1조 원이에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반도체 쪽에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일 거다 보시면 되겠죠. 내년도 업황 회복이 가장 주력하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면 내년도가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물량이 이제 뭐 매진이 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푸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시장은 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겠죠. 내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 내년도에 업황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렇다면 지금 싼 가격에 많이 사두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를 누르는 형태로 갔었다라면 이제는 공매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냥 주가를 밀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2차전지 부분에서는 내년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과는 관계없이 정부의 어떤 지출, 정부가 이제 육성하겠다라는 사업들이 이제 2차전지 이런 쪽에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 지출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AI 반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지원해주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런 거 없이도 나는 잘 나가. 이런 애들이 진짜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누군가 도움을 줘서 잘 나가는 애들. 근데 자주성가한 것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부자로 치거나 진짜 성공한 사람을 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수성가한 사업가. 그 다음에 뭐 기업체를 물려받으면 뭐라 그래요? 자수성가해서 뭐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금수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근데 그런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통해서 또는 정부 지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덩치를 키워왔었던 이런 2차전지나 이런 쪽 사업 부분들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인데 이 AI에 대한 성장성은 지금 현재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고작 한 10에서 20% 정도 차지하려나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아니라 배터리 시장에 대한 어떤 부분이죠. 배터리 쪽에 중국이 깊게 침투하게 되면서 이 전기차 가격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장기 성장성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될 수 있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나타나는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올라오지 못했었던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쇼커버링뿐만 아니라 매집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막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겠죠. 이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없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지수 자체가 네, 강한 상승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점 지지 2400포인트 이상에서 만들어내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시점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면 또 연말 랠리까지 연결시켜버릴 수 있다라면 내년도에 업황 호전과 같이 붙어가지고요. 지금보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내년도까지도 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들이 예전에 팔아먹은 물량들을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아시죠? 팔아먹은 가격보다 높게 있으면 다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을 만약에 10,000원에 했는데 이 주식이 올라가지고 한 13,000원에 가 있어요. 절대 다시 못 삽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냥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다시 들어오는 그 시기까지는 지속적인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외국인들의 매수도 들어오지만 우리도 열심히 같이 사줘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에코프로 형제 다시 고평가 논란에 직면했다. 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뭐 오늘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심리가 많이 약화되는 모습인 것 같다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 역시도 그 당시 이제 월요일 날이죠.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이 들어간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도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죠. 예전 같았으면은 상한가 들어가면은 매수가 막 달라붙고 막 그렇게 돼서 순매수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차익 실현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수급 동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매도가 이렇게 잡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실망감 좀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한 반토막 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주가가 일단 올라가 주니까 이제 더 손실 나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렇게 급등하고 나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더 빠질까봐 다시 올라온 거 떨어뜨릴까봐 또 매도가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단기적 부분에서의 차익 실현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되겠죠. 이거는 이제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이제 좀 부담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증권사의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죠. 이 하나증권이 거의 에코프로 저격수 같은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심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 주가가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또 많이 내렸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백. 그러니까 4분기에도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 3분기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적이 예상한 것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4분기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와, 지금 시총이 이제 20조가 깨졌잖아요. 에코프로가. 근데 이거의 절반 정도 10조 원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실적에다만 기대기는 좀 애매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실적이나 성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자, 지주사인 에코프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평가되는 에코프로 BM. 근데 저는 에코프로 BM이 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에코프로가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를 저런 식으로 떨어뜨려 버리게 되면 에코프로 BM 역시도 쉬운 포인트는 나누기가 어렵겠죠. 여전히 비싸다.
여전히 비싸다. 아직도 비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은요. 증권사별로 다 다르긴 합니다. 뭐 현 상태 유지하자 또는 하향 조정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상향 조정한 기업은 증권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리포트는 없고요. 전부 다 이제 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죠. 목표 주가를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계속 떨구고 있는 그 형태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부담스럽겠죠. 네. 근데 외국계 증권사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악질적으로 얘기하는데 12만원이요.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 주가 12만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이제 4분기 실적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실적이 감소세를 보이게 되면요,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털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게 되는 거죠. 대치증권에서도 펀더멘털 대비 상대적인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되고 있다. 4분기 실적 기대치를 낮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예정에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역시도 고평가되어 있다. 얘는 뭐 태어나기도 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네요. 지금 현재 보면은 수요 예측 흥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2차전지만, 옛날에는 그랬죠. 2차전지 한다 그러면은 뭐 사업 목적에 추가만 해도 상한가였는데, 이제는 이 직계, 자손이 이제 시장에 나온다고 하는데도 수요 예측의 흥행에 실패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 공모가의 최하단인 36,200원을 확정이 됐는데, 이거는, 보통은 이렇죠. 수요 예측이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 이렇게 최하단으로 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하단에 걸렸다는 것은 상장 날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모가보다도 더 아래로 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시점에서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라면 뭐 대부분 상승하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다지 좋은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청약에 대한 부분들 어제부터 진행됐는데 오늘 끝나죠? 네, 오늘 끝났는데, 청약자금이, 첫날, 어제, 5,500억. 이거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첫날 증거금이 3조 원대였대요. 근데 5,000억이면은, 이거는 너무 부진하죠. 그래서, 글쎄요, 뭐, 사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이 좀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전체적으로 이제 눌리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출발할 기업들까지도 같이 영향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어쨌건, 이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소재, 배터리 이런 쪽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전까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전기차는 가격을 계속 낮추는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라면은 배터리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이런 내용들을 타개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9일째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 뭐, 상승했다고 하기는 조금, 나쁘끄러운 정도 수준이라서, 그냥 강보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게 되면서 반도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내년도까지는 일단 반도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업황 개선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반도체주들 아직 덜 올라왔거나 또는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온 기업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또 고평가 논란에 시달리면서 증권사 리포트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들이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떨어져 있다. 즉 4분기 실적이 더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스타코믹스 122페이지 펴보세요. 주식을 하다 보면 손실이 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물타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재미없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락할 때는 기다려라. 그리고
바닥에 도착해서 물타기를 하면 최고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타기에 실패하는 이유 뭔지 아시죠? 네, 떨어질 때 더 사자. 여기까지만 배운 거야. 다 떨어진 다음에 사자. 이건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는 떨어지는데 계속해서 사. 중간에 돈이 뚝 떨어진 다음에 손실이 쾅 하고 커지게 되면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 얻어맞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근데 처음에 적은 비중으로 매수해놓고 주가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매수를 시작하면 평단가도 더 많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아래쪽 저점 매수가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활용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장에서 또는 아무리 많이 떨어진 종목도 성공적으로 탈출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늘은 만길입니다. 만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요. 마지막까지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천천히 대응하시고 편안하게 오늘도 성공투자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